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관계법규 이상곤입니다. 오늘은 요번에요 36회 때 여러분 시험 보신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출문제에 간단한 분석하고 총평하면서요 해설 정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긴 시간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왜 초이스가 됐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정도 얘기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해설 드릴 거니까 너무 심오하게 오래 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한 30-40분 정도 간단히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총체적인 우리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곤란해 보이긴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7,000명이었었는데 8,600명 정도가 요번에 이제 시험 접수를 해가지고 좀 많이 좀 까다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그당 작년보다는 어려웠다고 보기는 곤란한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내용으로 봤을 때 다른 법은 모르겠고 국토계획법에서에 대한 부분이 난이도 상문제가 3개 정도 출제된 것 같아요. 기본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안 배우던 거, 제가 난이도 상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안 배웠던 게 문제를 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국토계획법 3문제 정도가 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라든가 등등 3문제 정도가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 게 있고, 나머지 정비, 건축, 가역공시, 감정평가법, 국유재산, 공간정보법, 등기법, 동산채권남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은 주로 학급 위주로 평이한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관계법규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수가 안 나왔다 뭐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총 5개 정도의 지문 중에서 처음 보는 지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지문을 몰라도 정답을 맞추는 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라 보고도 좀 곤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개 제가 매번 얘기하다시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정답의 수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40문제라 하나의 보기당 8개 정도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작년도에 요번에 지금 시험은 36회 시험도 1, 2, 3, 4, 5번에 대한 정답수가 8878구라는 거죠.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24개 정도만 본인 실력으로다가 쫙 맞춘 다음에 가장 없는 번호를 보고 한 번호 골라 찍으면 4개 이상은 건질 수도 있어요. 유독 만약에 3번이 별로 없었다라고 한다면 3번을 쫙 찍어주면은 맞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매번 얘기하지만 그럴 때에는 본인이 풀어놓은 문제가 맞아야지만 맞는 거니까 그 점만 명확히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도 정확해야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영부영 넓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객관식의 묘미니까 정답수에 대한 부분은 항상 7개에서 9개 정도 물어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옳은 지문의 숫자가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옛날엔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옳은 게 9개가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옳은 거 고르는 문제가 좀 어렵죠. 그렇죠? 틀린 게 27개,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두 고르시오 문제 유형이 있는데 옛날에 중개사에서만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평가사 문제에서도 박스 쳐놓고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 유형이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 점점 늘지 않을까 이런 추세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박스에 쳐놓고 옳은 거를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모두 고르시오 문제 유형들도 준비돼야 될 하나의 새로운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법규가 우리 1차 시험에서 무슨 합격의 당락을 가름하는 좌우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거 제가 매번 얘기하는 요거 그림책, 그쵸? 그림책에 대한 부분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 요번에도 거의 그림책에서 40문제 중에서 37개 정도? 6개 정도는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 그림책 새로 출간되어지면 또 새로 추가된 부분들도 개정 감안해서 출간될 거니까 아마 6월달 정도 중순 정도 되면 또 새로운 37회 준비용 그림책 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간단하게 이번 시험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는요, 내용에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전통적으로 항상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서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지겠죠. 이제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는데 정답은 5번이에요. 그냥 뭐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항상 이거 나올 때 주어를 잘 봐야 되거든요. 계획을 만드는 건지 계획권을 정하는 건지 구분을 해야 되고 계획을 만든다면 주어가 누군지 봐야 돼요. 그럼 시장군수가 만드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경우라면 그 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국장 승인을 받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어진다. 이건 뭐 쉽게 풀 수 있는 기존의 일반적인 문제라 볼 수 있고요. 2번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정말 12번도 넘게 나온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연 답은 뭐다? 성장관리계획이죠. 자, 매번 얘기하듯이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기 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허가의 기준인 거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항상 그림책에 12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있냐 없냐 말씀드렸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새로 들어온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복합용도 계획, 도시혁신계획, 입체복합구역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새로 들어온 용도구역 관련 세 가지도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되어지고 뭐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아주 학급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접신물에 코 박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해기들. 그러면 3번 문제 갈까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옵니다. 도시관리계획 옳은 거라고 나와 있죠. 우리 또 옳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죠? 봅니다. 그럼 옳은 거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 새로 신설된 질문인데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게 맞아요. 근데 기본계획 중에서 생활권 단위로 별도로 만드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생활권 계획인데 생활권 계획을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의 관리계획은 부합하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죠? 1번 지문 틀렸고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거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명령에 대해서 매번 외웠던 거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작년에 중개사 문제에서 바로 문제가 나와가지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지없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 답이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냐를 물어봤는데 개발제한구역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정한다고 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가 되어진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 매번 얘기하는 거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지 다음 날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이면 대도시가 아니어도 지구단위 계획, 그 도시의 일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거 뭐 언제든지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죠. 4번 문제는 예고했던 바와 같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설명입니다. 제가 뭐 기본 강의부터 설명드리면서 매번 얘기했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결정 관련된 게 분명 한번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여지없이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답도 쉬워요. 복합용도 구역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제한이 가능한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데 재밌는 건 국공유지 제외라고 얘기했잖아요. 민간 주민의 순수한 의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제외한다고 매번 얘기했었죠. 결론적으로 제한과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온 셈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뭐 1번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특이한 내용으로 특화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할 때 국장이 요청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뭐 주상공 일대에는 뭐 관리 계획이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든 기초조사할 때 토지의 적성 평가를 뺄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근데 요 네 번째가 좀 제가 설명 안 드린 건데 원래 기본적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심의가 이루어질 때
국장 레벨이어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인 건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공간제고조화계획은 완화되는 용도구역의 제한에 대한 부분에서 남용 방지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선행계획이기 때문에 이 공간제고조화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여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구역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냥 계획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데 복합용도 구역, 도시혁신구역, 구역에 대한 부분 지정과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도가 결정해도 여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다. 그렇죠? 하지만 복합용도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완화하는 구역에 대한 남용 방지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요거 좀 특이하죠. 설명 안 드렸던 거지만 요거는 중앙이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5번은 말씀드린 거예요. 지형도면이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공간 재구조와 계획 결정 효력은 그 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뭐 4번쯤은 모른다고 해서 2번이 워낙에 쉬워서 틀리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거 정확히 아는 게 정답을 고르는 방법인 거다. 어려운 거를 많이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간 재구조와 계획은 아마 내년도에 37회에도 아마 또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물어볼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요게 좀 어려웠었어요. 작년에 중간에 나왔던 문제 조금 좀 고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관련된 걸 얘기하잖아요. 도로 등의 기반시설 얘기할 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다. 그래야지만이 도시계획설로서 계획으로 규제 가능하니까. 그런데 무조건 모든 걸 다 계획으로 결정하라고 한다면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계획 결정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요거 제가 설명할 때 매번 얘기했던 건 요거였었죠. 광장 중 건축물 부설광장하고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에 재활용시설하고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제가 평소에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이게 이제 시행규칙 6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6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기역, 디귿, 리을은 설명드렸고 니은은 말씀 안 드렸는데 니은번도 우리 시행규칙에 마을상수도라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센스를 발휘했으면 이제 5번을 써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마을상수도가 뭐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굳이 계획을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해해가지고 또 기역, 디귿, 리을에 한 번 쓴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애매한 게 있을 땐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OMR 카드 보고 없는 번호 골라서 한 번으로 가는 게 좀 더 정답에 가까울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요거는 니은번 때문에 조금 혼동됐을 거예요. 그렇죠? 3번 아니면 5번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그냥 주는 문제가 또 없을 수도 있죠. 6번 문제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문제가 나올 때는 기본인지 관리인지의 부분을 꼭 좀 구분 좀 하셔야 돼요. 기본계획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1번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무엇은 도시 기본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뭐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말했던 부분으로 답은 1번인 거죠. 그렇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라고 항상 드린 말씀. 그러면 7번으로 가서 요건 얼마 전 중개사한테 똑같이 나왔어요. 복합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복합용도 지구는 뭐예요? 완화하는 거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에 대한 것으로서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그쵸? 그 다음에 일반 주거, 그 다음에 일반 주거하고 일반 공업 지역이죠. 그래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부분에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내용에서 니은번 해당이 없고 기역, 디귿, 리을이어서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요 니은번은 관계없다.
제가 보통 외울 때 뭐라 했냐면 제가 주공계라고 보통 많이 얘기했어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서 특정 썰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 정하는 지구를 복합용도 지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정답은 4번이어서 보면 되고, 그리고 일반 주거는 1, 2, 3종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8번 문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고 나와 있죠. 뭐 어려운 지문은 별로 없는데 좀 표현 방식이 약간 좀 특이한 지문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된다. 그렇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대한 부분의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한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옥마을 보존을 위한다. 뭐 종로구, 익선동, 인사동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얼마까지? 100%까지 매명에서 강화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100%까지 완화 적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이 없는 질문이다 라고 내용에서 우리가 내용 등을 볼 수 있겠죠. 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어지죠? 세 번째 보시면 도시지역에서의 뭐가 되죠? 개발진흥지구란 말이 나와요.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시작.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라면 아무래도 뭐하죠? 내용에 대한 부분에 효율적인 개발진흥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 60조에 따른 높이의 얼마?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옛날에 이게 중개사 문제에서 도시지역의 외라고 나와가지고 뭐라고요? 도시지역의 외라고 나와가지고 틀린 지문이었거든. 도시지역의 외는 뭐하죠? 높이 제한 용적률을 완화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개발진흥지구 관련돼서. 어차피 높이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 지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높이의 120%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옛날 중개사 문제 그대로 낸 겁니다. 그렇죠? 오해계. 그리고 4번 질문의 내용은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이라고 돼 있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잃었다. 그럼 봐요.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까지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본다? 아니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업의 착수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의 착수. 그래가지고 3년 내에 계획 없으면 다음날 구역은 잃고 계획 만들었는데 5년 내에 사업 착수 안 하면 계획을 잃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3년 내에 안 하면 얘를 실효하는 거고 다음날 얘를 주민이 입안 제한에 만들었는데 5년 내에 사업 착수 안 하면 다음날 얘를 잃는 거예요. 근데 얘를 잃었다 해서 얘까지 잃는 건 아니거든요. 얘를 잃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지 앞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을 잃었다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관리계획도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건 지구단위 계획이건 내용에서 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로 뭐하죠? 우리가 결정한다고 얘기했었죠.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이다라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9번 문제에서 국토계 법령상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항상 나온다고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설명으로서 옳은 거라고 나오는 부분이죠. 일단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정하는 거냐면 미개발지에 대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관농자에 정한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녹관농자.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업지역일 수가 없는 거죠. 주상공은 이미 다 성장했으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의 보존녹지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한다. 건폐율 완화는 뭐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완화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세 번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한다. 그러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허가 기준 얘기하는 거니까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답이죠. 제가 저번에 마무리 특강할 때 동형보고할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성장관리계획을 만들 때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의견 청취, 협의하고 심의 거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10% 이내가 된다면 경미하다고 해서 거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5% 이내가 됐는데 주민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5% 이내면 어차피 10% 이내이기 때문에 주민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건 문맥이 좀 매끄럽진 않지만 X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이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 대한 부분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 이에 대한 공고를 한다면 우리가 14일 이상 일반 열람을 시키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매번 내용에서 기본이론 볼 때나 마특에서도 몇 번 말한 거니까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죠. 다른 법에 비해서는 국토계획법이 그래도 조금 지문이 까다로웠어요. 다른 법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문제 내신 분이 이 도시계획 관련된 분 담당 교수님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 옳지 않은 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용인데 옳지 않은 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5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당연히 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부과할 대상이 아니겠죠. 정답은 4번. 200을 초과하는 신중축. 시작. 200을 초과하는 신중축이었잖아요. 고역이었고. 그 다음에 11번. 자연취락지구 또 나왔어요. 이게 평가사에 한번 나왔었고 중개사에 한번 나왔었는데 자연취락지구는 뭐예요? 녹관농자의 산속에서 집 짓고 사는데 편하라고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다음을 지원할 수 있다. 다르지 않은 게 뭐냐? 무슨 임도 신설 개량을 왜 합니까 여기서? 취락정비를 위한 동네에서 말이 안 되지. 그죠? 완전히 학급 문제죠. 옛날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온 겁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이 12번 문제가 좀 약간 낯설었어요. 시범도시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걸 물어봤었는데 이 지문에 대한 정답은 일단 내용에서 두 번째가 되어져요. 요거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렇죠? 시범도시라는 건 지역 특화도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들어가는 계획인데 요거는 이제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부분 관련된 거, 도시계획 등 이런 거에 대한 조정 정비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라서 2번은 말이 안 된다. 간단하게 그런가 보다 지나가시면 되고요. 요것도 평소에 말하지 않던 부분입니다. 요 두 문제가 바로 말하지 않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거라고 물어봤는데 요 네 가지가 시행령의 113조예요. 113조.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시행령 109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 내용, 요거 1번 있죠? 요건 시행령의 109조에 나와 있는 거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에요. 이런 거는 뭐 맞출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매번 얘기하다시피 기본적으로 한 40문제 나오면 한 5개 정도는 너 누구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없는 번호 골라서 OMR 카드에 한 번호 골라 쫙 찍으면 된다. 그게 방법이에요. 12, 13번은 맞출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14번. 정비법에 나오는 문제고요. 정비법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경미한 변경 아닌 거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중개사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제가 매번 강조했던 건데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변경, 확대 이런 것도 경미로 보지만 위치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중개사에 2번 나왔거든요. 여지없이도 평가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야지만 경미한 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완전 적중이었죠. 법규는 적중쟁이여. 바로 적중했습니다. 앞에서 다 적중했지만 항상 그런 거 좀 광고 좀 많이 해주세요. 적중쟁이 관계복귀에 대해서. 저분 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나머지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다음 15번.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제가 에러가 있어가지고 5번 지문 손을 좀 봤어요, 제가.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종전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 나서 이전 곳이 있을 때까지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용 수익할 수 없어요. 원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종전권 철거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못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시행자가 동의했으면 쓸 수 있게 해줘요. 또는 그게 아니어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했으면 쓰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기출시문에는 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래가지고 이의제기하시라고 내가 넣어준 게,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했다면 동의받지 않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장을 고쳐봤어요. 이렇게 써놔야지 완벽하죠. 어쨌든 시험 문제 앞에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 문제는 모두 정답 쳐주는 게 맞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했다면 그런 경우는 동의받지 않고도 종전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장 고쳐놨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모두 정답 처리를 이의제기해 드린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어지고요. 16번. 정비법 그러면 항상 조합 문제가 나오죠.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라고 나옵니다. 뭐라고요?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첫 번째, 조합원이 정비구역에 뭐하죠?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 작년도에 공유한 경우에 탈법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 조합의 임원이 되려고 한다면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지분, 그렇죠? 가장 많은 지분을 뭐하죠? 소유한 자에 대한 부분, 그 자의 한정에서만, 그렇죠? 우리가 임원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문제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맨날 물어보는 거,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라는 건 이사, 감사 얘기하는 거죠. 대의원 될 수 없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물어본 문제. 그 다음에 4번, 요거 나올 줄 알았죠. 신설된 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그러면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돼, 조합원. 근데 시공자 선정 취소에 대한 부분의 총회는 과반수가 아니라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면 되거든요. 제가 몇 번 강조했죠. 나올 때 됐다고. 시공자 선정 총회는 과반수 직접 출석,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건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다. 그 다음 5번, 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인 박혀졌다. 그럼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다. 여러 시험에서 오답으로 참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또 나왔네요. 모두 고르시오.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거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기획, 도시계획설 설치에 관한 사항, 디귿, 건축물 주용도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1. 세입자 주거대책. 하지만 요 광역적인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은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외운다기보다는 계획의 성격을 좀 이해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역, 디귿, 리을 해서 5번 정답이 되어지겠고, 이것도 바로 즉답을 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항상 뭐다? 가장 없는 번호가 뭔지 오답을 나중에 확인해 줘야 됩니다. 아까 계속 모르겠는 게 5번 답이었었잖아요. 아마 이번에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다 풀고 나면 5번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번호 다 뭐다? 못 푼 거 5번 쫙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 보시면 금방 답이 티가 납니다. 그렇게 객관식은 풀어가는 거니까 2차처럼 우리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좀 머리를 잘 굴려봐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어져서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건축법이죠. 뭐 다중이용 건축물에 뭐다 해당하는 것은, 요번에 건축법이 참 단답식으로 참 쉬웠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문제는 쉽지 않아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이라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구조기술사 협력을 요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문종판, 운의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문종판, 운의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랬거든.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봐요. 면적은 5,000 이상이 됐지만 문화 및 집회에서 동식물원은 빼고요. 그렇죠? 면적이 5,000도 안 됐고요.
게다가 또 16층 이상이라면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16층 이상도 아니고요. 학원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다 한다면 병원이니까 의료시설이 있는데 이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은 5천 이상이 맞지만 종합병원이지 요양병원이 아니고요.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 시험에 요거 5천 이상 되는 종교시설. 요게 답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부분은 문종판 운의숙에 대한 부분의 숙박인데 숙박은 관광 숙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관광 숙박이라서 일반 숙박은 안 맞죠. 그래가지고 뭐가 된다? 4번이 정답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막상 쉽지 않은 문제. 아주 정확하게 외워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계들. 그 다음에 19번. 요거는 이제 평가사에 나왔던 종전 문제가 또 나왔어요. 답도 똑같아요.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 도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3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 1천 이상이다. 그런 건축물로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물이 있는데 아닌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업무시설이지 공공 업무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기본 이론 때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쉽게 풀 수 있는 학급 문제가 되고요. 이것도 완전 학급이죠. 용도 변경을 물어본 겁니다. 용도 변경 기억나세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축법의 용도 변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거 업무 시설고는 국방 군사예요. 옛날에 그 말 기억 안 나요? 군대에 가서도 뭐 하죠? 우리 밥 먹고 업무한다고. 제가 군대 가서 저는 총 안 쏘고 관사에서 밥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잠자고 업무한다 그 얘기죠. 나머지 내용은 다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답이 되어지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기하면 끝나는 문제. 그리고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을 물어본 거예요. 이 공개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매번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용도 지역이면 지나가는 삐뿔들 쉬었다 가라고 이와 같이 뭐다? 공개해 놓은 공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긴 의자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심어 놓고 쉬었다 가라고. 그럼 지역이 어딘가 봤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일반 주거, 준주거. 일준이, 상준이.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공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어져서 간단하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지겠죠. 답은 4번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그럼 부동산 가역공시법입니다. 요번에 그 가역공시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분도 별로 뭐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는데 뭐 정확히 모르면 더 못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작년도에 이제 표준주택의 조사평가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의 부분을 물어봤는데 작년도는 표준주택을 물어보고 올해는 뭘 물어봤어요? 표준지를 물어봤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참 단순한 수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보고서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용도 지역이지 용도 구역이 아니에요. 이런 걸 속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2번 됐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23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거라고 나와 있는데 뭐 요 문제도 뭐 통상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답인데 시장은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를 위하여 개별 토지를 산정하는 경우일 때 용도 지역이라는 것에 변경이 되는 토지래요. 그럼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어지면 앞으로 변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새로 개발 사업이 된다거나 지역 등의 변경 예상된다면 이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죠?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뭐 항상 다들 물어보는 질문의 유형입니다. 24번. 주택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24번 문제에 대한 주택 가격 공시에 대한 부분도 뭐 통상적인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에는 개별주택의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다.
사용 승인은 뭐가 되죠? 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이에요. 번가, 대형, 용용구사 사용 승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해설에 있듯이 개별주택은 지번이라든가 가격, 용도, 면적 등을 얘기하는 거지 사용 승인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어지고요. 나머지는 뭐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작년에 이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법인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이 문제도 살짝 좀 에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 문제, 시험 문제는 여기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냈어요. 등이면 이제 평가사가 이제 사무소 개설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등자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반드시 설립인가라는 거를 취소해야 하는 거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관련된 업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1번일 수밖에 없고요. 니은번하고 디귿번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설립인가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제 32조의 설립인가 취소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제 32조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의 별표 3을 확인하면 니은 디귿에 대한 부분은 업무정지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에 대한 부분이 설립인가에 대한 취소까지 이르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어지고요. 약간 워딩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것도 워딩이 좀 이상했고 여기 등자도 집어넣었었는데 이게 답은 어쨌든 기역이라서 그렇죠. 좀 이의를 제기하기 좀 애매합니다. 약간 좀 빈틈이 많은 문제이긴 했습니다. 이 문제가. 26번. 그러면 감정평가와 관련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죠. 그럼 감정평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는 답은 쉬워요. 다 뭐 평소에 보던 내용들이고 감정평가서 보존기간 그렇죠? 그래서 평가서 원본은 발급일로부터 얼마다? 5년 이상 보존해야 되거든요. 정답에 대한 부분은 5번이고 나머지는 뭐 항상 보던 문제들이죠.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답을 모르겠으면 숫자 나와 있는 거 답해도 무리가 없다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 나와 있는 거 답하면 그냥 몇 번이야? 5번밖에 없네요.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27번 또 나왔습니다. 징계사유. 바로 39조.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으로서 바르지 않은 거라고 나오죠. 제가 좀 평소에 얘기할 때 32조하고 39조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겹치지 않는 부분이 뭐냐 그걸 좀 같이 구분해 보셔야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의 보장을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이거는 징계사유가 아니라 법제 32조 아까 봤던 거 32조의 인가취소 업무정지 있죠? 그 관련된 조문에 관련된 처분인 것이지 여기에 징계사유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사유는 39조하고 앞에 32조 공통된 사항과 32조에 독립된 사항과 39조 독립된 사항을 좀 구분해 줘야 돼요. 제가 평소에 기본 수업할 때나 마무리 특강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정답은 3번이고 징계사유 문제만 벌써 4번째예요. 이 문제만. 징계사유는 참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내용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28번. 국유지산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국유지산법입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뭐 평소에 보던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재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는데 5번 좀 봐봐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것을 줄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를 받으면 아니 된다. 제가 매번 얘기했죠.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어 있다면 원래 기부 체납을 못합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국가에 플러스가 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조건이 붙지 않은 거로 봐서 기부 체납을 허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무상으로 허가할 걸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라면 결국은 뭐야? 국가에 플러스거든요. 이런 경우는 기부 체납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많이 나올 거라고 몇 번씩 강조했던 거 이것도 적중쟁이였죠. 완전 똑같이 물어봤어요. 마무리 특강 문제하고 이래 말하면 또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야. 그렇죠? 어쨌든 답은 5번. 29번. 행정재산의 사용의 허가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어지는데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또 나왔네요. 기부 문제가. 기부를 받은 재산의 상속인에게 허가하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사용기간이 5년 이내가 아니에요. 제가 매번 얘기하죠. 원래 사용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지만 오해 말 거 기부를 체납한 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부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까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기부 재산이 만약에 3천만 원이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30년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무상으로 쓰는 건 20년밖에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기부재산에 대한 부분이 앞에 연결돼서 두 문제나 물어본 셈이 돼버린 거죠. 요번에 국유재산법은 기부 관련된 부분이 오랜만에 하나의 답의 내용으로 정착을 해서 두 개나 연관된 문제가 나왔네요. 해설 나와 있듯이 기부 체납의 경우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물론 그 중에서 무상으로 쓰는 기간 20년 못 넘게 합니다만 어쨌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고 맨날 물어보는 문제 유형. 기부가 요번에 굉장히 많은 어떤 모티브를 제공했네요. 그다음 30번 문제입니다. 일반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와 있는데 30번 문제도 통상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 그러면 그 말 기억나세요? 이 일반 재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재산 가격 결정 방법하고요. 그리고 대부 기간을 물어보는 게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문제 또 뭐다? 또 대부 기간을 물어봤어요. 3번 봐보세요. 3번. 용도를 뭐하죠? 지정하여 뭐하죠? 3번이야. 4번이구나 이거. 3번이 아니라 4번이다. 됐습니다. 어쨌건 봐요. 그럼 내용에서 4번 좀 봐보시면 그렇죠? 총괄청이 일반 재산을 민간 사업자 공동으로 개발을 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 하냐면 민간 참여 개발이라고 합니다. 민간 참여 개발. 됐죠? 그라고 한다면 그 대부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뭐다? 3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년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거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어지고요. 일반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와 관련된 것 중 이에 대한 신탁 개발과 민간 참여 개발에 대한 특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이내고 20년 범위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오타났네요. 요거 제가 다시 수정해서 올릴 테니까 다운받아 보시는 분들은 그냥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항상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넘어가시고, 또 쉬운 게 나와 있죠. 연체료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제척기간의 도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이건 민법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예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중단 사유가 되어지고 1번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해석기간 도과에 대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니까 답은 1번. 그 다음에 32번. 요번에 공간정보법도 쉬웠어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지목의 표기 방법 작년도에 연달아서 2년 연속 나왔죠.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도면에다가 우리가 지목과 부호의 연결로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내용을 표시할 때 이름절로 얕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천원장차는 이음절이라고 했는데 내용에서 하천에 대한 부분은 하가 아니라 천으로 가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서 이 내용들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다 한다면 뭐 하죠?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33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지상경계 경계 결정 기준 옳지 않은 거. 그러면 가장 쉬운 거 뭐라 했어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구조물에 뭐가 되어진다? 하단부가 되어지거든요. 이것도 완전 적중쟁이죠. 경계 꼭 나올 거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 경계 설정,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구분해 보시면 되고. 34번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이 아닌 거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뭐 많이 나오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재, 지적도면 번호,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맞지만 측량 결과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사항이 아니거든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물어보는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35번. 이것도 매번 강조했던 거. 축척 변경과 관련 설명이다. 빵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라고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축척 변경은 요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대한 부분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죠.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 기역 그다음에 니은 3분의 2 이상. 그렇죠?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뭐하죠? 이에 대해서 시도, 대도시시장에 뭐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30일 이상 뭐하죠? 30일 이내에 시행공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뭐다? 표지를 설치해줘야 한다. 30일 이내. 그래서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을 명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답에 대한 물은 몇 번? 아하, 4번이 되어지겠죠. 축척 변경도 뭐 항상 물어보는 지문들이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등기법으로 갑시다. 뭐 등기법은 예상한 대로 등기에 관할 문제가 나왔어요. 요번에 등기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등기 관할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정돼가지고 법제 7조만이 아니라 우리 7조의 2, 3에 대한 부분이 신설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 3, 4, 5 부분이 뭐다? 우리에 대한 부분에서 신설된 조문 등 특히 2, 3번 요게 이제 관할에 대한 신설 조문이었고 답은 1번이었는데 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관할 위임과 관련된 부분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의 권한이 되어져서 1번이 답이 되어지고요. 2, 3번은 신설된 거고 4, 5번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 3, 4, 5를 보고 나면 답은 1번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1번의 질문 낯선 것 같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관할 개정되는 바람에 새로 들어온 문제들이었습니다. 37번. 등기신청 법제 23조에 단독신청 관련된 것 등을 물어본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등기신청에 대한 부분. 작년도에 연달아 또 물어봤어요. 등기신청 특례 부분에서. 대표자 관리인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이죠. 이런 경우일 때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그 사단의 대표자 관리인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아니죠. 그 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 아니라 사단이나 재단을 뭐하죠?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하죠. 작년도에는 그냥 비법인 사단 독립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또 그거에 대한 부분에 그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물어본 게 또 나왔습니다. 거의 뭐 2년 연속 나왔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단독 시청 관련된 거와 대의 등기 관련된 거 물어본 거라서 정답은 그냥 5번으로 하시면 간단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도 쉬워요. 신탁 등기. 이것도 적중쟁이죠. 완전 적중쟁이. 맨날 나온다고 했던 신탁 등기. 신탁 등기는요, 여러 명이 1번 수탁자가 여러 명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공통된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가 나오면 안 돼요. 합유라고 나와야죠. 이 합유 공유에 대한 구분 문제는 벌써 2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유가 들어가면 안 돼서 정답은 1번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내용들 이해해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법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이라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이제 많이 또 강조했던 이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등기법령상 이의에 대한 설명. 이번에 또 의도 굉장히 개정이 돼가지고 좀 봐줄 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1번에 보시면은요,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한 후에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왜? 손해가 밀릴 수 있으니까. 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내용 본다 한다면 3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 정보를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게 아니라 상당한 처분을 해야죠. 뭐라고요? 이에 대한 뭐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진다면 뭐하죠? 그에 대한 상당한 처분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되어지고 4번.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집행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어지겠네요. 5번.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시청인은 물론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알려줘야 한다고 나오는 거죠. 법제 105조의 1항에 나와 있는 조문으로서 정답은 5번. 이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문제죠. 40번. 동산담보권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러면 옳은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보시면 다른 지문은 다 배운 거고 한 지문이 안 배운 건데 그 안 배운 지문이 이게 답이었어요. 첫 번째 봐요. 담보권 설정자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뭐하죠?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등록이 말소가 된다라고 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력을 만약에 미친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등록이 말소가 돼도 효력은 안 미치고 해야 되지만이 그에 대한 부분에 담보권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답이긴 합니다. 두 번째가 답이긴 하죠. 담보권자는 공탁금 회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법제 27조 3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뭐라고요? 법제 27조 3항에 대한 부분으로서 매각 대금에 대한 부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매각 대금에 분쟁이 있다면 그게 담보물에 대한 그에 대한 부분에서 공탁을 걸게 돼 있는데 그럴 담보권자는 이 사건 해결될 때까지는 공탁금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동산담보권에 대한 부분의 효력은 담보 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 담보권 설정자가 그 담보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미친다고 얘기했었죠. 4번. 동산담보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 5번.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는 물론이거나 방해 예방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집니다. 대부분들 담보 목적물에 대한 부분 동산에 대해서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 대금, 방해 목적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법제 27조에서 매각 대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판결 나거나 해결될 때까지. 그렇죠? 그럴 때 담보권자는 뭐다? 공탁금 회수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정답은 2번 된다는 얘기죠. 1, 3, 4, 5를 제끼면 남은 게 2번밖에 없어서 이것도 제거하면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 간단하게 한 45분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평소에 배웠던 것들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도 있고 한 5개 가량은 조금 난해한 질문도 있었는데 평상시에 비춰봤을 때 많이 어렵거나 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7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우리 신바람 고니복기를 함께 하시면 이 정도 해서 7, 80점 이상은 충분히 얻을 수 있게 안내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또 37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가신 분들은요 그동안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떨어진 분들은 또 다 함께 있을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2차까지 쭉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